여러분, 은행의 유동성 위기라. 쉽게 말하면 현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4대 시중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유동성 위기가 덮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줄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빌려줄 돈이 없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지금 중소기업도 자영업자도 심지어 가게도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줬어요. 여기다가 이자 상환까지 유예를 해줬어요. 근데 이 대출 만기를 연장한 금액이 얼마냐? 이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거의 1차로 해줄 때만 하더라도 뭐 75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신규 대출까지 다 포함을 하면 250조가 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은행에서 나갔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올해 3분기 말입니다. 3분기 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게 94%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유동성 위기가 닥쳤잖아요.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 같은 돈이 없는, 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아니면 돈을 뱅크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빼면 은행에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줄 돈이 부족해진다.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런 유동성 위기, 현금이 없어서 내줄 돈이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30일 동안은 버텨라 하는 게 바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에요. 이게 1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0.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00이 됐을 때 적어도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30일은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하는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거를 계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사실 굉장히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85%까지 내려줬습니다. 85%까지. 한시적으로. 앞으로 이제 3개월 후면 다시 100%로 올라갑니다. 다시 100%로. 3개월 후면. 내년 3월까지는 지금 한시적으로 내려줬거든요. 85%로. 그런데 문제는요. 떨어져도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너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떨어졌다는 이야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9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00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 말이죠. 104.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4%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지금 국민은행입니다. 89.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은행은 지켜내고 있는 게 104.4예요. 104.4. 나머지 하나은행도 91, 신한은행도 91.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3개월 후 내년 3월까지 가면 다시 100으로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빌려줄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오히려 지금 100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돈 걷어들여야 돼요. 돈 걷어들여야 돼요. 빌려줬던 돈 걷어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떨어진 게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9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잖아요. 9%포인트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10.6%가 떨어졌습니다. 10.6%. 이렇게 계속 떨어졌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정부가 압박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석 달 후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대출이 더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채권시장 안전펀드에 기업들, 은행들 돈 투자하게 돈 투자했죠. 예, 증권시장 안정펀드에도 돈 투자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대출을 위해서 결국은 야 이제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4대 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지금 1017조 6,301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9.5%, 문제는 88조 6,181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직도 올해가 다 안 갔습니다. 연간 대출로 보면 30조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측은. 자, 그러면 이들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문제는요 앞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맞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조이는 거예요. 내년 3월이 지금 문제잖아요. 내년 3월이. 근데 대출을 조이는데 대출을 갚아라 하는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리고 가게가 돈이 없어서 나 못 갚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야말로 박살난다는 겁니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다가 지금 4대 은행은요, 야 우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맞추는 거 좀 더 연기해주라. 100%까지 가는 거 좀 더 연기해주라. 지금 85%로 당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250조가 넘는 돈은요. 이것도 연기해야 돼요. 그러면 시한폭탄이 계속 연기해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돼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때 갔는데도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금이나 이자를 못 갚았을 때 그때 오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 후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밀려갈 건가.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려가면요 그 새로 만들어지는 정권에서는 엄청난 폭탄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폭탄을 안고. 옛날에 우리 IMF 위기 때 YS가 먼저 터뜨렸죠. 그죠?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지 않게 사실은 뭐 합의를 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992년까지 넘어가지 않게 이게 터지고 말았는데 1998년까지 넘어가지 않게 말입니다. 결국 98년에 최악을 맞았죠. 저는 이게 이 시한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언제 잘못 터지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유동성 비율이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빨리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한계 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혹은 가게든 한계 기업 내지는 한계 자영업자, 한계 개인까지 이거 정리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안고 가는 것은요. 시한폭탄을 물고 가는 거고 이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는 금융계까지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칫 말입니다. 거품 경제가 꺼지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위기가 잠복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굉장히 잠복해 있어요. 이렇게 잠복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